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백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왕의 업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에 집중하여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의 출처는 유튜브 데이터 다람쥐입니다. 통일신라 이후 영토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더 보셔도 좋겠습니다. 백제의 왕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약 678년 동안에 총 31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 많은 왕을 다 알고 외워야 하는 것은 다행이 아닙니다. 백제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백제의 수도, 도읍의 변천사예요. 각각의 도읍에서 어떤 왕들이 활약을 했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백제의 도읍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백제는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출발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서울의 첫 주인공이 백제였습니다. 처음은 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한성. 그래서 이동을 해서 두 번째가 웅진. 475년.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한 게 세 번째 사비 538년. 지도에서 한번 위치도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 오늘 학습할 백제의 왕 7명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왕이 활동했던 세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이왕은 3세기, 근초고왕 4세기, 친유왕 4세기, 계로왕 5세기, 동성왕은 501년이어서 6세기까지 걸쳐 있지만 주 활동 시기는 5세기이죠. 무령왕은 6세기, 성왕은 6세기 되겠습니다. 자, 백제의 왕들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백제는요,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재빠르게 내부를 다져서 고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갖추게 됩니다.
자, 그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루어낸 왕이 누구냐 하면 고이왕입니다. 원래 백제는 마한의 일부였어요. 사만 기억하시죠? 마한, 변한, 진한. 그 중에 마한. 백제국은 마한 소국들과 전쟁을 하다가 마한을 대표하는 목지국을 멸망시킵니다. 이제 백제가 마한에서 가장 큰 세력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법률을 정했고요. 관등과 관복을 정했는데요. 관등이라고 하는 것은 몇 등급, 지금도 공무원 9급, 8급, 7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잖아요. 16등급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잡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복, 옷의 색깔을 다르게 입혔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백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같아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백제는 바로 전성기로 갑니다. 바로 전성기로 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큰 오류를 범했어요. 고구려를 설명하면서 3세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백제의 전성기라고 작성을 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제의 전성기는 바로 4세기입니다. 3세기는 백제가 일찍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라고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기 시기를 명확하게 또 짚고 가자면 참 우리 선조들이 학생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 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 이렇게 4, 5,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전성기를 맞이해 주셨네요. 자, 백제의 정복군주,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큰초코왕,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이 근초고왕 때에 왕위에 부자세습,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세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초고왕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북쪽으로의 진출. 백제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백제의 북쪽에는 바로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해요. 이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으로 고구려가 휘청합니다. 이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왕이 죽어요. 그 고구려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왕. 고구려의 역사에서 잦은 외세의 침입에도 단 한 번도 왕이 죽은 사례가 없었는데, 그런데 딱 한 번, 바로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한을 정복하게 돼요. 마한 전체를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은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서 경제 부흥까지 이룩했는데요. 서쪽으로는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진출을 하고요. 산둥 지방도 진출을 합니다. 산둥 지역도, 산둥반도.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에도 진출을 합니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칠지도라는 유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 파트에서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국시대의 지도만 모아서 살펴보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쭉쭉 영토를 넓히고 있는 모습들. 이게 4세기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 왕이었습니다. 침류왕 때에는요, 불교를 수용하면서
백제는 고대 국가 체제를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가 늘 그렇게 오래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꼭대기는 곧 무엇인가요? 바로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백제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휘청합니다.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5세기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어떤 한 나라가 잘 나가면 그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4세기 말 고구려의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긴 백제는 이후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을 합니다. 신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강한 고구려였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면 맞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로왕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고구려 침공에 대비해서 성을 고쳐짓고 울타리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고구려에서 보낸 첩자였던 도림이란 사람에게 속아서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말았어요. 이 도림이 말하기를 대왕이 다스리는 백제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높은 위세와 부유함을 드러내서 더욱 존경받으라. 그런데 지금 백제의 궁궐은 수리되지 않았고 선왕들의 시신은 볼품없는 무덤에 묻혀있다. 이런 도림의 말을 들은 계로왕은 백성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과 누각, 정자 등을 짓게 했어요. 대규모 토목공사 탓에 나라 살림은 바닥이 나고 백성들은 고통과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죠. 이때 도림이 고구려로 돌아가서 장수왕한테 백제 사정을 다 알렸고 장수왕은 곧바로 즉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강력하게 밀고 내려오는 장수왕 때문에 한성은 함락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백제의 계로왕 하면서 계로왕이 아차산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고국원 왕을 잃은 보복을 한 거예요. 즉,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성이 불탔어요. 왕위를 물려받은 문주왕은 허겁지겁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합니다. 사실 천도라는 표현보다는 쫓겨난 거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이자 백제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백제는 제일 먼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발전했던 나라잖아요. 그렇게 바로 망하지는 않았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쫓겨가는 신세에서 주저앉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주왕 뒤를 이은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도 백제가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고구려가 워낙 강하니까 백제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혼인을 통해 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갔던 거죠. 6세기로 넘어가서 6세기에 활약했던 왕들, 웅진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령왕. 무령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자 나라의 곡식창고를 열어 나눠주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 뚝 등을 만드는 등 백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에요. 이 무령왕 하면 이제 공주의 무령왕릉이 떠올라야 돼요. 무령왕릉.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무덤 중 하나인 무령왕릉은 1971년 여름 장마로 인해 송산리 6호분에 스며드는 습기를 막는 공사를 하다가 입구를 막아놓은 벽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래요. 여러 차례 독을 당한 주변 무덤과는 달리 무령왕릉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었는데요. 무령왕릉에서는 수수께끼로 가득했던 백제 역사의 해답을 알려줄 수 있는 유물이 4,600여 점이나 나왔고 더구나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발견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요.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주인이 온전하게 밝혀진 무덤은 이 무령왕릉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덤이 벽돌을 쌓아 만드는 중국 남쪽 지역의 무덤 형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도자기와 또 무령왕과 왕비에 관해 금송이라는 일본산 나무를 사용했던 점 등등을 통해서 당시의 백제가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했었다는 것도 알게 해주었답니다. 중국 남조와 교류를 강화해서 경제 부흥을 꾀했었는데요. 그 교류의 증거가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선생님도 2년 전 가을에 무령왕릉에 다녀왔었는데요. 무령왕릉 내부를 재현하여 실제 무덤 안에 들어간 것처럼 무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22담로를 설치합니다. 백제를 22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왕족들을 파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제는 서울에서 쫓겨왔잖아요. 전쟁에서 패하여 왕의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거예요. 지금은요. 뭔가 권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22담로로 구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왕족들을 파견하면서 자신의 오른팔들을 보낸 거죠. 귀족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각 지방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킨 겁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령왕의 22담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학습하는 마지막 왕 성왕, 사실 이 웅진이라는 데는 쫓겨온 곳이잖아요. 웅진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서 방어에 유리하지만 한 나라의 도읍이 되기에는 작았어요. 그래서 웅진을 버리고 사비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사비는 방어하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넓고 기름진 평야가 주변에 펼쳐져 있어서 도읍으로 삼기에 적당하고 또 금강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물길 덕분에 다른 지역과 오가기도 쉬웠어요. 이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국호도 바뀌게 되는데 국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남부여라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건국신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미 학습했지만 부여에서 주몽이 탈출하여서 고구려를 세웠고 그 고구려에서 주몽의 아들 온조왕이 빠져나와서 백제를 세웠습니다. 백제 역시 부여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부여는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름도 우리는 부여의 혈통이야, 남쪽에 있는 부여야 라고 해서 남부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건 바로 다시 한번 백제의 전성기를 한번 누려보자 이런 의미겠죠. 다음으로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중앙에 22개 관청을 만들고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어서 왕의 명령이 잘 전달되게 했어요. 또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는 등 외교 활동에도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여전히 중국의 양나라와도 사신을 파견하면서 친하게 지냈고요. 문화 교류도 열심히 하면서 백제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강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찰나에 신라의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뒤통수를 맞고 신라에게 한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분노한 성왕은 신라의 전면전을 선포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기습 공격으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었던 백제는 좌절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성왕이었습니다. 하나로 추가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강은 중국과의 교역이 편하고 주변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기 때문에 삼국 모두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한강을 차지하는 시기가 그 나라의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백제의 6세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